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 오신 우리 우주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화요일은 어떤 느낌이셨나요? 저에게는 새 신발을 신고 나간 기분에 너무나 가볍게 날아다녔습니다. 나비도 보았고 네잎클로버도 보았고 우리 이사벨과 함께 자전거도 탔습니다. 병원에 출퇴근하다 보니까 신발이 많이 닳아서 작년에 신었던 샌들이 끊어져서 새 신발을 신었습니다. 새 신발을 신으면 운이 좋아진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요.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네, 제 마음과 똑같네요. 장원청 지음, 김혜림 옮김, 미디어숲 출판사, 다빈치 하우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을 저희 아들이 선물해 줬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심리학에 관심이 많다네요. 그래서 한번 이거 읽어보고 얼마나 많은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생긴 것 같아요. 발상이 전환이 됐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내면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들이 진짜일까요? 네, 한번 봅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자기 내면의 세계다. 쿨레쇼프 효과라고 하는데 구소련의 영화 감독이자 이론가인 쿨레쇼프가 처음 발견한 일종의 영화 효과입니다. 당시 소련의 유명한 배우 모주힌, 그는 무표정한 표정을 클로즈업으로 촬영했습니다. 그 이후 똑같은 클로즈업 장면을 영화 속 숏과 편집하여 3개의 장면으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 조합은 모주힌의 클로즈업 장면에 이어서 책상 위에 놓여있는 수프 한 접시를 보여주고 두 번째 조합은 관 속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합은 한 소녀가 귀여운 곰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 장면을 관중들에게 보여줬고 관중들은 배우의 세밀한 연기에 크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관객들은 모주인이 수프를 보고 있을 때는 깊은 생각에 빠진 것처럼 보이고 관 속의 여자를 볼 때는 슬퍼 보이며 소녀가 노는 모습을 볼 때는 자연스럽고 유쾌해 보인다고 말했대요. 그러나 사실 촬영 내내 모주인은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쿨레쇼프 효과가 생겨난 이유는 관객이 자신의 경험과 눈앞의 화면을 통해서 연상을 일으켰기 때문인데 과거의 경험이나 일상생활의 경험 중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을 볼 때 일반적으로 슬픈 감정을 연상하게 되고 소녀가 노는 모습을 볼 때 유쾌한 감정을 연상하게 되죠. 그러므로 관객이 보는 것은 사실 자신의 연상된 심리입니다. 1886년 코카콜라는 출시되자마자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1920년대 초 코카콜라 같은 외국 상품이 처음으로 중국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다른 나라 시장의 열기와 비교했을 때 코카콜라에 대한 중국 시장의 반응은 참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코카콜라를 만든 회사 본부에서 직원을 파견해 시장을 조사했고 중국어로 번역한 이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코카콜라를 중국어로 번역한 이름은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코카콜라를 발음만 중요하게 해서 커커콜라, 직역하면 올챙이가 양초를 갉아먹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음절은 오히려 심각한 쿨레쇼프 효과를 만들어냈고 중국 대중들은 이 이름에 대해 마시기 어렵다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렸어요. 심지어 혐오감을 느꼈죠. 그런데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 바꾼 거는 코카콜라, 맛있는 콜라라는 뜻으로 같은 음료, 같은 이름에 단지 번역된 글자만 달랐지만 소비자들은 다른 정서적 반응을 보였어요.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쿨레쇼프 효과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전제라 해요. 그러나 심리학에서 사람은 본래
이성적이지 않고 수많은 감정 요인이 사람의 인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심리가 투영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세상을 자유롭게 건너볼까요? 번잡한 곁가지를 모두 잘라버려라. 오컴의 면도날입니다.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 프란체스코의 수사인 오컴은 동일한 이론, 동일한 문제의 논증 과정 혹은 여러 가지 해석과 증명 과정에서 절차를 최소화하고 간결하게 증명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약해보면 필요하다면 곁가지를 늘리지 말라. 그 후 사람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 원리를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원칙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달은 사실 네모난 것이라고 하나의 이론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 보는 달은 왜 모두 동그란 것일까요? 그것은 달이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달을 보면 그 순간 달은 동그랗게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몸을 돌려 다른 곳을 보면 달은 다시 네모난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달은 본래 동그란 모양이라고 다른 가설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론 중 어느 것이 관측 사실에 부합할까요? 논리적으로 그것 모두 자기 일관성이 있기에 둘 다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둥근 달 이론에 비해 네모난 달 이론에 관련된 가설은 불필요한 가정이 너무 많아요. 오컴의 면도날에 근거하면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는 달이 네모가 아니라 동그라미라고 믿습니다. 이 면도날은 칼집에서 나온 후 몇백 년간 스콜라 철학과 그리스도 신학 사이에서 끊이지 않던 논란의 지리를 잘라냈다. 오컴의 면도날은 수백 년간 검증을 거치며 이론 영역을 뛰어넘어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적을수록 더 좋은 미니멀리즘. 경제 관리의 영역에서 보면 이 이론 역시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마케팅 대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어느 대형 기업의 판매 계획 수립에 참여했는데 100만 건의 판매량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는 제일 우수한 마케팅 인재를 모집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회의를 열어 토론했어요. 그 결과 고객 유형별로 몇십 개의 마케팅 방안을 끌어냈는데 이때 트레이시는 이 문제에 오컴의 면도날 법칙을 응용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각각 다른 고객들에게 각기 다른 신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까? 대기업이나 판매자들에게 한 번의 거래로 100만 건의 신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는 며칠간의 토론 결과를 전부 뒤집는 말이었다. 결국 직원들은 다시 한자리에 앉아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여 차례차례 각종 방안을 비교하고 간소화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 한 가지 방안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는 바로 수백만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 기업에서 신제품을 판매할 때 그 고객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증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안의 방안은 하나의 방안으로 간소화되었고 고객 선물 리스트를 통해 그들의 목표는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나를 끌어올려 성공하는 법칙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로크 법칙이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에드윈 로크는 1968년 유명한 목표 설정 이론을 제기하였는데 로크 법칙으로 불려졌습니다. 로크 법칙이 가리키는 것은 목표가 미래지향적이고 도전 정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로크는 농구 골대를 예로 들었습니다. 농구는 많은 사람이 즐겨하는 운동으로 농구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농구대의 높이가 합리적인데 만약 농구대의 높이가 건물의 2층 높이만큼 높다면 골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죠. 반대로 만약 농구대의 높이가 보통 사람의 키와 비슷하면 골을 넣기가 너무 쉽죠. 농구대는 일반 사람이 충분히 뛰어오를 수 있을 만큼의 높이입니다. 결국 도전성과 합리성이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어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목표는 높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농구대처럼 합리적으로 뛰어오를 수 있을 만큼의 목표라면 우리의 적극성을 가장 잘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로크 법칙을 농구대의 원리라고도 부릅니다. 로크 법칙과 벼룩 효과는 상호 보완적이고 벼룩 효과는
낮은 목표 설정으로 사람의 능동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하는 반면 로크 법칙은 너무 높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목표는 적극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수학의 왕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수학자 카를 프리드리 가우스는 19세 때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1796년 어느 날 저녁 무렵에 독일의 퀘팅겐 대학교에 다니던 가우스는 저녁을 먹은 후 교수님이 그에게 내준 관리적인 수학 문제 3가지를 혼자 풀기 시작했는데 2시간 만에 2문제를 모두 풀었고 3번째 문제가 다른 작은 종이에 써 있었대요. 캠퍼스와 눈금이 없는 직선자 하나로만 정 17각형을 그리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제껏 자신이 배웠던 모든 수학 지식이 이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그의 생각은 여전히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 난제는 가우스의 투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껏 가우스는 매번 완벽하게 교수가 내준 문제를 풀었고 문제를 푸는 것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번 문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컴퍼스와 직선자를 가지고 한편으로 깊이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종이 위에 그려보면서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들로 답을 찾으려고 시도했대요. 다음날 아침 긴 한숨을 쉬며 이 난제를 완성했습니다. 교수를 만났을 때 조금 부끄러운 듯이 밤을 새워 정리하긴 했는데 교수님이 저에게 보이신 기대를 저버리게 되었어요. 교수는 가우스의 숙제를 보고 깜짝 놀라서 멍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 가우스에게, 이 학생에게 주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였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르키메데스도 풀지 못하고 뉴턴도 풀지 못한 문제야. 자네는 단지 하룻밤 만에 이 문제를 풀었다네. 정말 천재가 맞아. 알고 보니 교수 역시 이 난제를 풀고자 노력했는데 실수로 쪽지가 가우스에게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 후 가우스는 근대 수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이 되었고 아르키메데스, 뉴턴과 함께 세계 3대 수학자가 되어 평생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때를 기억할 때마다 가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문제를 2000년 동안 풀지 못한 난제라고 제게 말했다면 저는 영원히 그 문제를 풀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사소한 실수가 전설을 만들어냈고 가우스의 목표는 단지 교수가 낸 문제를 푸는 것이었고 이 목표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으며 단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적절한 목표는 로크 법칙에 따라 가우스에게 최대의 작용을 발휘했고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 순조롭게 이 난제를 해결하게 도왔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목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목표는 자신의 모든 잠재 능력을 이끌어냅니다. 만약 목표 자체가 자신의 잠재 능력을 뛰어넘는다고 생각이 되면 동기부여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로크의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큰 시사점입니다. 목표는 높아야 하지만 동시에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자, 후광에 현혹되지 마라. 헤일로 효과입니다. 헤일로 효과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 그가 1920년대 제기한 것으로 후광 효과라고 불리는데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일부분에서 출발해 커지면서 전체적인 인상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헤일로 효과는 일부분으로 전체를 평가하는 인지적 오류입니다. 마치 달 주위에 빛의 고리처럼 주위로 가득 차고 퍼져나가며 이로 인해 다른 품질이나 특성을 덮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손다이크는 하나의 실험을 통해 헤일로 효과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무작위로 몇몇 사람들의 사진을 골라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매력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지저분해 보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어떠한 특이점도 없었습니다. 손다이크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사진을 바탕으로 그들의 성격과 특징을 평가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 피실험자들은 매력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상적인 특징을 부여했고 예를 들면 상냥함, 침착함, 좋은 인간관계 등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후광 효과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한두 가지 우수한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다른 특징도 모두 좋게 보고 반대로 부족한 특성을 보여주면 그 사람의 다른 특징도 모두 나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 눈의 안경이 말하는 바도 같은 이치고 남녀가 연애할 때 상대방을 보는 것은 장점이지 단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그 반대가 되죠. 헤일로 효과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것이 이른바 유명인 효과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각종 유형의 광고에서 좀처럼 볼 수가 없고 광고에 나오는 대부분 여성은 우리가 모두 아는 연예인이고 왜냐하면 스타들의 매력으로 형성된 그 후광은 일반 소비자를 설득하는데 충분하고 그들은 스타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스타가 말하는 것은 모두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타가 상품을 판매하는 모습은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유명인 효과는 광고계뿐만 아니라 문학계에서도 볼 수 있죠. 한 문학 청년이 이름을 알리기 전에 책 한 권을 출판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면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우여곡절이 많았다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름을 일단 알리기만 하면 상황은 달라지죠. 이전에 처음 글쓰기를 배울 때 썼던 어설픈 작품조차도 사람들은 구석구석 찾아내어 앞다투어 발표합니다. 기업에서도 역시 유명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기업들은 기업 이미지나 제품을 유명인과 연계시켜서 유명인을 기업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명인의 인기에 기대어 기업 역시 왕성한 인기를 끌 수 있기 때문이죠. 요새는 이 북튜버나 유튜버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광고의 후광 효과를 등에 업고 인기 몰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자주 볼수록 호감도가 올라간다. 자, 여러분. 호감도를 성장시키고 싶으시다면 노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주 노출시키십시오. 1960년대 심리학자인 로버트 자이언스는 여러 심리학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는 한 중학교의 반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어요. 칠판 한 구석에 도안, 영어 단어, 한자, 그림, 사람 그림, 기하학적인 도형, 기타 무의미한 기호들을 포함한 몇몇 이상한 부호들을 써놓았대요. 이 부호들과 그림들은 칠판 구석에 계속 그려져 있었고 반 학생들은 수업할 때마다 그 그림들을 언뜻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학생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고 선생님 역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학생들은 이 부호들을 어떤 장식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러나 대부분 학생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이 이상한 부호와 그 그림들 계속 규칙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떤 기호는 단 한 번만 나왔고 어떤 기호는 25번 이상 넘게 나오기도 했죠. 학기 말에 자이언스는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었어요. 설문지에는 칠판에 있던 이상한 기호들이 모두 나열되어 있었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모든 부호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했더니 칠판 위에 쓰여있던 단어의 출현 횟수가 잦을수록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이 실험은 익숙하지 않은 사물을 여러 번 보여줄수록 사람들이 그 사물에 대해 다른 사물보다 좋은 평가를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대요. 심리학상 이런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 또는 노출 효과라고 부르는데 통속적으로 말하면 단순 노출 효과는 익숙한 사물에 대한 우리의 선호도를 말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노출 효과는 우리가 은근히 인식했던 하나의 교류 법칙을 증명하고 서로 가까워지며 자주 만나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상대에게 호감을 사고 싶다면 자주 만나십시오. 자기 폐쇄적인 사람 혹은 타인을 만나면 피하거나 움츠려드는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다른 사람이 좋아할 확률이 낮잖아요. 그리고 친밀성은 두 사람이 의기소합한다고 해서 반드시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평소에 정성을 들이고 자주 만나 사귀어야 우정의 나무는 비로소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게, 경제는 나아지셨나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펜의 역설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상품의 수요량과 가격은 반비례를 이룹니다. 즉 가격이 올라가면 사는 사람이 적고 가격이 내려가면 사는 사람이 많아지죠. 이는 경제 조절 수단의 중요한 이론을 근거로 한 건데 1845년에 아일랜드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기근이 들었대요. 그러자
감자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고 수요량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상승했어요. 그 영국의 경제학자 기펜이 있는데 이처럼 수요 원리가 불일치하는 현상을 관찰했고 학계에서 이런 현상을 기펜의 역설이라고 불렀는데 기펜의 역설 배후에는 지극히 소박한 소비 행동학의 원리가 숨어 있는데 바로 사람들이 상승과 하락을 쫓는데요. 아일랜드의 감자에 기펜의 역설이 생겨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의 기근이 든 특수한 시기에는 빵이나 고기, 감자의 가격이 모두 상승했는데 사람들의 수입은 크게 줄어들어 이 빵이나 고기를 살 형편이 되지 못했대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감자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선택된 거고 이처럼 감자의 수요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감자의 가격 역시 다른 상품에 비해서 빠르게 상승했어요. 거꾸로 감자의 가격이 계속 오르자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감자를 사들여서 이 악순환을 초래했다 합니다. 1890년대 일본, 동남아, 미국 동북부의 제조업 도시들 모두 부동산 가격 붕괴의 비극을 겪었어요. 보통 집값이 폭락하는 가정에서는 집값이 떨어질수록 집을 살 사람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붕괴 직전에 부동산 열기 속에서 오히려 집값은 치솟았고 집을 사려는 사람은 끊이지 않습니다. 아일랜드의 감자, 부동산, 주식 모두에는 한 가지 뚜렷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체 가능성이 낮은 필수품. 이러한 상품을 기펜제라고 부릅니다. 그 자체로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정반대의 방법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기근이 든 아일랜드에서 감자가 비쌀수록 사람들이 더욱 광적으로 감자를 구매했는데 이는 빈곤 속에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쫓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투자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펜제가 아닌 물품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아마도 일종의 소비 함정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차일디니가 쓴 설득의 심리학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치알디니의 친구는 인도 보석을 파는 상점을 열었는데 마침 성수기라 고객들도 가득했습니다. 그중 푸른 소나무, 돌로 만든 장식품들은 가치가 아주 높았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팔리지가 않아요. 이 장식품들을 팔기 위해 그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식품들을 상점 중간에 전시해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보고자 했는데 효과가 없죠. 그녀는 심지어 판매 직원에게 대대적으로 판매하라고 알렸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시내로 물건을 사러 가기 전날 밤 그녀는 부랴부랴 판매 직원에게 쪽지 한 장을 썼습니다. 이 상자 안에 있는 물건들 모두 판매가의 반을 곱한 가격으로 파세요. 그녀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 성가신 장식품들이 팔렸으면 했습니다. 며칠 후에 상점으로 돌아왔을 때 예상했던 대로 보석들은 모두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판매 직원이 자신의 조잡한 글씨체를 제대로 보지 않아서 반을 2로 잘못 읽고 2배의 가격으로 모든 장식품들을 팔아버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 멍해졌어요. 푸른 소나무와 돌로 만든 장식품은 분명 기펜제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치대로라면 공급과 수요 원리에 완전히 부합해야 하지만 왜 이 장식품은 가격이 올랐는데 판매량이 증가한 걸까요?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를 고정된 행동 양식이라고 불렀는데 고정된 행동 양식이란 조건 반사와 유사한데 동물들이 오랜 기간 훈련을 받은 뒤 어떤 신호에 대해 행동 피드백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훈련받은 원숭이가 삐 소리를 들은 뒤 바나나를 따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인류 역시 비슷한 행동 양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품의 가격이 갑자기 폭등할 때 우리는 먼저 빨리 사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고 더 이상 머뭇거리면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성이 종종 본능보다 느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본능
반응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이성에 의해 바로 가려집니다. 그러나 어떤 상인들은 긴박감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본능이 소비할지 말지 신속하게 결정하게 합니다. 결국 기펜지에 속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 상승과 하락을 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든다 합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소비의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성에 의해서 조금 하나, 둘, 셋 질문에 의해서 내가 이거를 사도 되는 거야? 라고 질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침묵할 줄 알아야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다. 굿맨 효과. 굿맨 효과 혹은 침묵 효과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굿맨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이론인데, 침묵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조절한다. 대화에서 침묵이 하는 역할은 수학에서 제로의 역할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비록 제로지만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침묵 없이는 어떤 교류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굿맨은 역사상 많은 정치와 기업 분야 명사들을 연구했는데, 그는 특히 프랑스 왕 루이 14세의 습관 하나를 강조해 자신의 이론을 설명했어요. 어떤 정치적 견해 때문에 신하들이 옥신각신 다투는 걸 볼 때마다 루이 14세는 한쪽에 단정히 앉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듣고 있었는데 전혀 티를 내지 않았어요. 서로의 다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 가타부타 말없이 그저 고려해 보겠소 라고 말한 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고려해 보겠소 라는 말은 루이 14세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대답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과묵함은 대신들에게 그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대신들은 그저 두렵고 불안하여 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루이 14세는 적당히 침묵함으로써 그의 권위를 굳혔고, 프랑스의 중앙 집권도 그의 손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루이 14세를 극도로 싫어했던 성 시몬 공작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위상 역시 침묵으로 인해 더 높아졌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적당한 침묵은 목이 터지게 다투는 논쟁보다 더 쉽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고, 나아가 상대방을 믿고 복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침묵을 아는 사람은 의사소통 중에 조용히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또한 침묵으로 자신의 진짜 생각과 의도를 숨김으로써 시기가 무르익을 때 한 번에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아웅다웅하며 싸우는 상황, 거기서 누구와 소통하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침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우주님들 모두들 이 심리학으로 인한